자, 오늘은 일본의 국권 침략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02년, 자 여기 선생님이 연표를 이렇게 그려놨죠? 연표에서 이게 연도예요.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이라는 걸 체결을 하는데 1차 영일동맹이라는 건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은 거예요. 영국과 일본이 서로 손잡은 이유는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겠지. 그래서 일본은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지배력 이런 거를 인정을 받았고, 영국도 영국 내부적으로 인정을 받은 그런 게 있어요. 여튼 서로의 이해 관계 때문에 손을 잡게 되었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1904년엔 4년에서 5년에 쌤이 여기다가 써놓은 게 러일 전쟁이라고 써놨죠. 1904년에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여기다 쓸게요. 배경은요,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조선 한반도를 둘러싸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러시아가 먼저 일본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한반도를 반으로 쪼개서 다스리자. 근데 이걸 일본이 거절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선은, 대한제국은 국외에 중립국가다를 선언해.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중립을 선언했고, 이걸 인정해줄 국가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하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일본이 아까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일본이 먼저 그 리순이라고 하는 그 중국 저기 땅이 있어요. 거기 앞바다에 있는 러시아의 군함을 기습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시작이 돼요. 자, 1904년에 시작이 되는데 2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럼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에 일본이 강제로 맺었던 조약이 글귀가 하나 있어요. 한일의정서라고 하는데, 한일의정서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땅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일의정서라는 거를 체결했던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군사기지를 마음대로 쓰겠다라는 군사적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이제 막 유리하게 흘러가고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2월 달이고요. 8월 달이 됐을 때 제1차 한일 협약이라는 게 체결이 됩니다. 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은요, 고문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고문이라고 하는 거는 뭐 누구를 괴롭힐다 할 때 고문 당하다 할 때 고문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물어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외교 고문과 재정 고문이 있었어요. 돈에 대한 그 고문은 일본인 메가타였고, 그 다음에 외교에 대한 고문은 미국인 스티븐스였어요. 이렇게 있었는데, 이 스티븐스는 미국인인데 굉장히 일본 편이 친일파였어요. 친일적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스티븐스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 그런 여러 가지 독립 의사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8월 달에 한일 협약을 맺고 나서 전쟁이 굉장히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특히 일본이 원래는 러시아가 해군으로서 굉장히 힘을 세게 많이 갖고 있는 세계 제1의 해군력을 자랑하는 국가였는데, 그걸 일본이 격파했거든, 그 배를요.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되고, 이렇게 승기를 잡고 나서 일본은 이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와 각각 이러한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들은 구체적으로 잘 몰라도 되고,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한반도에 대한 지배력을, 우리나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외국이 인정해 준 거예요.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으로
1904년에 이렇게 흘러가고요. 그러면서 1년 뒤에 1905년이 됩니다. 1905년에 11월이 되면 우리나라가 아주 슬픈 조약을 맺게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이라고도 하고 을사조약이라고도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해요. 이걸 빨간색으로 쓴 이유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쓴 거고요. 이때 우리는 뭘 뺏기냐면요. 일본에게 외교권을 뺏기고요. 그리고 통감부라는 걸 일본이 설치하게끔 하는데 이때 통감부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기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통감부에서 최초 통감, 초대 통감으로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가 죽이려고 했던 이토 히로부미 가 초대 통감이 됩니다. 자, 이게 을사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교권을 뺏겼다는 거는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거나 뭐 이런 걸 하기가 힘들고 일본이 하는 거고 통감부를 설치한 것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많이 나와요. 저항 운동으로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 황제였던 고종이 헤이그에 특사를 보내는데 헤이크가 아니라 헤이그는 우리나라의 도시가 아니고 네덜란드에 있었고 그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만국 평화회의라고 하는 여러 외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 같은 그 3명의 신하가 특별한 신하라고 해서 특사라고 하고 파견이 되어서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는데 일본은 이미 앞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다 편짜 먹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헤이그 특사가 아예 참석조차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억울함을 알리기 힘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철시라는 거는 시장의 문을 닫는 거, 휴학은 학교 안 가는 거, 쉬는 거죠. 자결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살을 함으로써 억울함을 밝혀내려고 했고 그리고 신문 중에서는 황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에서 장지연이라는 분이 글을 하나 올려요. 시일야 방성대곡 하룻밤에 크게 소리내어 운다라는 제목으로 이 나라 뺏긴 억울함을 글로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의병도 있었어요. 의병은 이제 군인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을사조약에 대한 의병이기 때문에 을사의병이라고 배울 거예요. 을사의병이고요. 그다음에 의거 여러 이제 의로운 그 어떤 큰 일을 일으킨 조상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전명훈 장인환 같은 분들은 아까 우리 앞에서 나온 외교 고문 있죠. 스티븐스. 파란색으로 쓸게요. 스티븐스를 총으로 이제 이 전명훈 장인환 우리가 같이 배워가지고 같은 분인 줄 아는데 사실 같은 분이 아니고 같은 팀 짜먹고 한 게 아니고 서로 따로따로 갔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대요. 스티븐스가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전명훈 그 선생님이 먼저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몸싸움을 막 하고 있는데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장인환 선생님이 또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둘이 팀이 되어서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는 우리 유명한 아까 위에 나온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죠. 그 다음에 이재명은 이완용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죠, 여러분. 을사오적 중에 대표죠. 이 이완용을 죽이려고 했는데 어쨌든 이완용을 막 굉장히 큰 치명상까지는 아니지만 크게 칼 같은 게 가슴팍에 이렇게 찔리고 깎이고 이렇게 좀 그이고 하긴 했지만 죽이진 못했대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처단을 실패했고 나인영 오기호 선생님은 오적 암살단 이게 을사오적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했다. 그럼 우리가 을사오적에는 어떤 놈들이 있었나 한번 써볼게요.
일단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완용부터 해서 이지용, 그다음에 뭐 박재순, 과게 아니야. 권중현, 이근택, 요렇게가 나라 팔아먹은 왕 대신, 고종 대신 자기가 팔아먹는 그 사인을 했던 그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을사오적이라고 하고, 걔네를 죽이려고 만든 단체가 이제 오적암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오적암살단이라고 이제 중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을 텐데, 고등학교 때는 또 지신회라는 게 또 나와요.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905년에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 이제 뺏기는 흐름으로 가는 거죠. 그럼 1907년, 이게 07이에요. 1907. 1907년에 일본이 이제 헤이그 특사를 이유로 고종을 강제로 쫓아내요. 강제 퇴위를 하고 나서.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군대도 해산해요. 여기 밑에 있네요. 군대도 해산하거든요. 그래서 고종을 쫓아내고 나서 맺은 새로운 조약이 정미년에 맺어져서 1907년이 정미년이에요. 정미 7조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를 해산합니다. 이 흐름에서 차관 정치가 또 뭐냐면, 차관은 우리가 왜 지금 장관, 차관, 장차관이라 부르잖아요. 그쵸? 교육부 장관, 교육부 차관 있으면은 얘가 2등이죠. 1등이고. 그쵸? 이렇게 차관 정치는 어떤 부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이제 구성을 시키는 그런 정치이기 때문에 내정 간섭을 좀 더 심하게 했던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나서 군대를 해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산된 군인들이 무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 무기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가 되면서 1907년 이후엔 또 의병이 굉장히 또 힘이 세지고 강력해져요. 어쨌든 이게 다 1907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년 뒤인 1909년에 이르면은 사법권도 뺏기고 경찰권도 뺏기고 이러면서 이제 각종 권한이 뺏기면서 1910년에 한일합병, 병합이 되는 거예요. 한일합병이 이제 1910년에 8월 22일에 우리가 강제로 먹히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국권피탈이라고 하죠. 나라의 권력이 강제로 침탈당한 거죠. 그래서 요렇게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을사늑약이요. 이런 걸 뺏긴 건데요. 근데 이 을사늑약이 불법적이라는 거를 알려주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요. 이게 불법인 이유, 첫째, 이거는 조약이 아니고 협약이죠. 아까 여기 협약이잖아, 그쵸? 협약이라는 거는 외국과 어떤 뭔가를 맺을 때 있어서 세 번째 등급이거든요. 원래는 조약이고, 그 다음에 협정이고, 그 다음이 협약이거든요.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으로 어떤 나라의 주권을 뺏기고 이런 것들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에요. 국제법에 나와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불법적이고, 두 번째는 그 당시 이제 황제였던 고종이 위임했다거나 사인을 했다는 게 없어요. 위임은 대신 하라는 거고, 비준은 이제 동의했다는 건데 이것도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이거는 강제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강제성이 있었냐? 일본이 군대를 동원했어요. 군대를 동원했고, 그래서 어떤 높은 신하들을 감금한 상태에서 강제로 분위기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더. 한일합병도 마찬가지로 불법성이 있어요. 어떤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냐? 얘도 첫 번째, 그 당시 왕이었던 황제였던 순종도 마찬가지로 동의하지 않아요. 비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종의 도장 정도만 있는데, 이 도장이 진짜 이게 동의했던 도장이 맞아?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비준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고,
두 번째는 얘도 마찬가지로 강제로 체결이 됐어요. 강제성이 있고 막 대포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조약 체결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법적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냐면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항일의병. 항일의병은 순서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요 순서고요. 첫 번째 의병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예요.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단발령 이 두 가지 이유로 나온 거 을미의병이죠. 을미사변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방금 배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을사의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군대가 해산되고 나서 해산된 군인이 합류되면서 정미의병 때는 이렇게 조직력이 높아집니다. 요 흐름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을미의병 때 좀 필기할 게 있습니다. 을미의병은 대표적인 의병장이 누구냐면 어디다 쓰지? 여기다 쓸게요. 유인석, 이소응과 같은 유생들이었어요. 주로 이제 양반층. 그래서 이 양반층들이 이 머리 자르는 것 때문에 특히 빡쳤다고 했죠. 이렇게고. 두 번째, 을사의병은 유명한 평민의병장이 나옵니다. 평민의병장이 바로 신돌석. 이름 딱 평민이죠. 신돌석 굉장히 싸움 잘했대요. 지리산 호랑이라고 불렸대요. 신돌석 말고도 을사의병에 또 유명한 분이 나옵니다. 최익현. 들어봤죠? 최익현 쌤님. 그리고 민종식. 요렇게는 이제 민종식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양반이에요. 유생이에요. 최익현 태인에서 봉기를 해서 순창을 점령, 전라도죠. 이 다 양반들입니다. 요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미의병은 군인들이 합류가 되면서 유생층보다는 오히려 평민층, 농민, 군인 등 그런 여러 세력들이 더 많았대요. 그래서 이 의병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그 의병들이 세력이 커지니까 이 의병들이 직접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본 군들을 쫓아내려고 계획을 짰어요. 그게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모든 의병들을 모아가지고 서울로 진공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여튼 이거가 이제 실패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쨌든 허위라는 허위라는 의병군의 리더가 한 300명 정도를 데리고 서울로 진격을 하고 있었는데 뒤따르는 군인이 오지 않았어. 그 이유로는 의병장이었던 사람이 이인영인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상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오지 않은 것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잘 진격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여튼 이러한 의병 운동이 점차 약해지게 되면서 일본은 특히나 의병이 호남에 좀 많았는데 전라도 거기를 이제 좀 어떻게든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진공장전 실패 이후에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여서, 이거는 뭐냐면 의병들을 그냥 싹 쓸어버리는 작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많은 의병들이 체포되거나 죽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흐름이 이렇다는 거고, 이거 순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그리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예요. 빈칸이 아니라도 필기했던 거는 고등학생쯤 되면은 다 이제 암기하고 기억이 돼야 됩니다. 아까 좀 수정할 게 있는데요. 여기서 자신회예요. 지신회가 아니라. 이렇게 좀 수정을 해놓고요. 또 이제 필기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안중근 선생님 하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 같이 사료로 같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게 동양평화론이라고 하는 글. 이건 미완성의 글인데, 여튼 이 글이 좀 유명해요. 이 글에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 동양을 평화를 위해서 의로운 싸움을 이제 시작을 하자. 그 의로운 싸움은 이제 일본 이놈들이 이제 나쁜 놈들이고, 일본 놈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조선과,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힘을 합쳐서 일본을 무찔러야 한다. 그리고 일본도 정신 차리고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걸 주장했던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사료로 나와 있으면 안중근 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애국 계몽 운동이에요. 애국 계몽 운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운동을 애국계몽 운동이라고 부르진 않았고 이후에 나온 역사학자가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애국계몽은 나라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계몽은 뭔가를 가르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가르치고 깨어나자 뭐 이런 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애국계몽 운동은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깨어있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 그쵸? 따라서 우리가 조금 부족하다, 우리가 약자다, 그게 바로 사회진화론이거든요. 이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론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 뭔가를 배우자, 그런 걸 통해서 국권을 회복하자, 그런 운동이고, 이 애국계몽 운동 단체들 중에서 좀 중요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첫 번째 보안회가 있고요. 그 다음은 헌정연구회, 그 다음은 대한자강회, 마지막은 굉장히 중요한 신민회입니다. 이렇게. 자, 빨간색은 무조건 중요한 거고 파란색도 사실 중요한데요. 고등학교 때는요.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회의 경우에는 어떤 일을 했냐면, 일본이 황무지를, 우리나라 황무지가 별로 딱 이렇게 막 개간해서 쓰지 않는 그런 땅이 거의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나 자기들이 어떻게 하겠다, 관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를 뺏길 것 같으니까 이거를 반대하고요. 그 반대하는 요구가 다 잘 먹혀가지고 일본이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철회하게 되는, 취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적으로 좋은 그런 어떤 성과가 있었던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는 이렇게 암기해야 돼요. 헌이 들어가니까 헌법, 입헌, 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서양이 저렇게 힘이 센 것은 헌법이 있어서 그렇고 입헌 체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헌법을 만들고 좀 근대적인 국가로 나가자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헌정연구회가 이제 해산이 됐어요. 그러면서 나온 게 대한자강회인데, 대한자강회는 매월마다 좀 잡지를 만들거나 하기도 하고 연설회 같은 걸 하기도 하고, 특히나 그 연설회 같은 곳에서 고종이 쫓겨난 그 운동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러면서 강제로 일본에 의해서 강제로 해산됐어요. 그 다음 신민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신민회는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단체가, 써놓을게요, 비밀단체예요. 비밀결사, 몰래 만들어진 것이고, 대표적으로 설립한 유명한 멤버들로는 안창호 선생님, 이승훈 선생님, 양기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고요. 신민에서 했던 일은 우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의 권력을 회복하고, 그를 위한 정치적 제도로 공화정을 주장했어요. 공화정이 뭐냐면 왕이 없는 정치예요. 국민의 대표가 다스리는 정치. 이걸 목표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대표적으로 학교를 세우는데 대성학교와 오산학교 같은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산업을 막 이렇게 진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특히나 뭐 도자기를 만드는 자기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뭐 태극서관, 써놓자, 태극서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이건 서점이에요. 이건 도자기 만드는 회사죠. 근데 실제로 막 도자기만 만들거나 책만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거나 돈을 모이거나 해서 이걸 활동의 자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체계 같은 게 있었고, 그다음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우리나라 말고 만주 지역의 삼원보라는 곳에다가 이제 학교를 세워서, 신흥무관학교, 신흥학교라고 하는데,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사람들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뭐 이렇게 했는데, 대표적으로 이거 유명하게 돈을 많이 대주신 우리 독립 운동가가 누구냐면 이회영 선생님이라고. 우리나라 굉장히 손꼽히는 부자였는데, 서간도로 가서 삼원보에서 학교를 세우고 애들 막 이렇게 독립가를 키우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되고 이렇게 하셨던 굉장히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신민회는요. 배고인 사건이라는 유명한 배고인 사건 을 통해서 강제로 해체가 됐는데 이 배고인 사건은 사실상 조작된 건데요. 왜 일본이 이런 조작을 했냐면 그 당시 이제 데라우치 총독이라는 우리나라 총독을 암살하고자 하는 작전을 짰다라는 혐의로 온갖 민족 운동가들을 모아가지고 고문하거나 죽이거나 했거든요. 거기에 신민의 단체에 그런 속해 있던 사람들이 많이 연루가 됐대요.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 된 거죠. 그다음에 여기로 갑니다. 독도와 간도로 갈게요. 독도의 역사와 간도의 역사는 이제 학교에서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는데, 자, 독도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삼국시대 이후부터 우리 영토로 인식을 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그 앞에 고대사 배울 때 신라시대 때 지증왕 때 우산국을 복속했거든요. 근데 우산국이 울릉도고 울릉도에 속해 있었던 섬이 독도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 영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유명한 어부 있죠. 안용복. 이 개인적으로 어부가 직접 일본 어부를 막 쫓아내고 뭐 일본 정부에 가서 항의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왜 여기 쳐들어오냐, 우리나라 땅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해가지고 이때도 이제 일본 에도 막부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대한제국 시기에 이르러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의해 이걸 발표해가지고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하고 울릉도 군수가 독도도 관할하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1905년에 방금 배운 일산의약으로 외교권이 뺏기면서 그러면서 이놈들이 일본 놈들이 외교권 제한되는 걸 아니까 시마네 현고시,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색깔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시마네 현고시라는 걸 통해서 몇 톤지 몰라도 돼요. 독도를 뺏었다 라고 이제 문서를 남겨놓은 거죠. 근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요렇게 된 거고, 그러면서 독도가 불법적으로 일본에게 점령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간도 지역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요. 대충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백두산이거든요. 요 위쪽 지역이 간도 지역인데 백두산 위쪽. 그 중에서도 뭐 서간도도 있고 북간도도 있단 말이죠. 이런 지역을 합쳐서 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옛날부터 여진족도 많이 살았고 우리 조선족도 많이 살았고 중국인들도 막 섞여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정확한 경계가 있었던 곳은 아닌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 1712년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국가 간의 경계를 짓기 위해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세우는데, 이 비석에 남겨진 글씨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서로 해석이 좀 달랐던 거죠. 어떻게 달랐냐면 조선의 경우는 이 여기에 쓰여 있는 강 중에서 토문강이라는 게 있는데, 토문강이라는 거를 송화광 유역으로 봤어요. 굉장히 위쪽으로 본 거고, 그리고 청나라의 경우는 그걸 두만강이라고 굉장히 아래쪽으로 본 거지. 그러니까 얘네는 우리가 두만강 유역까지 우리가 다 차지하고 있었어 라고 봤다면 우리는 좀 더 위쪽으로 본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영토 분쟁이 점점 커졌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때 이르러서는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경도로 편입을 시키고 간도관리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이범윤이라는 분을 간도관리사로 임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직접. 하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 1905년에 일본에게 외교권 뺏기면서 일본이 이 지역에 대해서 간도협약이라는 거를 체결하는데, 간도협약은 일본과 청나라가 맺은 거예요. 일본과 청나라가 뭘 맺었냐면
일본이 이 지역에 철도를 세우기 위한 철도 부설권이라고 해요.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 땅을 팔고 대신에 철도 부설권이라든지 탄광 채굴권 같은 그런 이권을 뺏어갔어요. 이런 협약이 바로 간도 협약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뺏겨버린 거죠. 자, 그리고 요만큼 남은 거는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한 건데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시일야 방성대국 황성신문이라는 곳에서 이제 장지연 쌤이 쓴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만든 신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국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은 아까 영일동맹 관계였죠. 사이가 좋은 관계였기 때문에 영국인을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대해서는 좀 손댈 수가 없어서 이 신문이 적극적으로 항일 신문이었어요. 일본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논조로 글을 많이 썼던 신문이고, 근데 나중에 일본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신문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러한 어떤 글을 쓰거나 사진을 게시하거나 할 때, 게재하거나 할 때 좀 그 검열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법을 만들어서 좀 많이 위축이 돼요. 이런 신문들이. 그다음에 국학자로는 신채호 선생님, 주시경 선생님, 박일 쌤이 있는데 신채 독사실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주시경 국어학자 유명하죠. 그다음에 박일 쌤 혼이라는 민족 정신을 강조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 정리됐습니다.